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태교 동화들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들려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위대한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 옛날 하늘의 왕에게는 3명의 공주가 있었대. 그중 막내 공주는 세상에 온갖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단다. 공주는 세상에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생길 때마다 그 모양을 보고 향기를 맡고 쓰임을 본 후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줬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주는 이름 짓는 일이 시시해졌어. 아무 이름이나 지으면 어떻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고는 놀러다니기 바빴단다. 하늘의 왕은 공주를 불러 호통을 쳤어.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는 법. 어찌 너는 그 중요한 사명을 모른단 말이냐? 하지만 공주는 달라지지 않았어. 결국 공주는 하늘에서 쫓겨나 벌을 받게 되었지. 세상에 내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그 두 이름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하늘의 공주로 살지 못할 것이다. 공주는 세상에 내려가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아다녔단다. 발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말이야. 세상에는 공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어떤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 또 어떤 이름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헷갈리기만 했지. 끝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던 공주는 지친 몸을 뉘었어. 그때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살살 간지럽혔지. 이 꽃은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녔어.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 피어난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꽃을 가꾸는 정원사가 공주에게 다가오자 공주는 벌떡 일어나서 정원사에게 물었지.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이 꽃은 프리지어예요. 정원사는 공주가 물어보는 대로 정원에 피어있는 꽃의 이름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의 온갖 꽃향기가 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단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찾아 드릴게요. 정원사와 공주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단다. 비록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온갖 꽃들이 날리며 춤을 추는 듯했고 온갖 향기가 이들의 행복을 이곳저곳으로 전해주었지.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공주와 정원사 사이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단다. 그때까지도 공주는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지 못했어. 어느새 쑥쑥 자라 말똥말똥 눈을 반짝이던 아기가 옹알옹알 입을 움직이더니 작은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야. 그때 공주의 가슴에는 벅찬 환호와 설렘이 피어올랐단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가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사랑스러운 이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 바로 엄마와 아기였던 거야. 하늘왕이 내어준 숙제를 풀었으니 이제 공주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지. 하지만 공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왕의 딸로 돌아가지 않았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슴 벅찬 엄마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엄마가 된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단다. 인형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귀하디 귀한 공주가 태어났어. 임금은 공주가 얼마나 귀한지 다를까 다칠까 항상 절절매곤 했지. 드디어 공주의 첫 번째 생일날 임금은 요정들을 초대했어. 요정들이여, 우리 공주에게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화남과 같은 나쁜 감정은 오지 못하도록 마법의 주문을 선물로 주시오. 요정들은 나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마법을 공주에게 걸어 선물로 주었단다.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감정만 느끼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야. 엄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아기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면서 살았으면 하고 바란단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복할까? 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뒤집기를 하고 엉금엉금 걷더니 어느 날 아장아장 걸어 임금에게 행복을 주었지. 그런데 아무리 자라도 공주에겐 표정이 없었단다. 그뿐만이 아니었어. 공주를 낳아준 왕비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공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미소 짓지 않았고 하녀들이 신나게 놀아줘도 웃지 않았어.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멋진 공연을 보면서도 공주는 늘 무표정이었지. 나라에는 공주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어. 사람들은 공주를 인형공주라고 불렀단다. 임금은 깊은 걱정에 빠졌어. 드디어 공주가 자라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 공주를 보기 위해 이웃나라 왕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지. 임금은 이 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요정들을 초대했어. 공주의 생일에 초대받은 요정들에게 임금은
표정이 없는 공주에 대한 걱정을 말했단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공주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나의 소원은 공주가 환하게 웃는 거요. 그러자 요정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요정이 말했어. 임금님,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모르는 공주가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슬픔과 외로움을 안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아는 것이지요. 이제서야 임금은 깨달았어. 공주의 첫 번째 생일날 공주에게 건 주문이 공주의 모든 감정을 가둬둔 거라는 걸. 그날 임금은 요정에게 부탁했지. 나는 공주가 백성들이 아플 땐 같이 아파하고 백성들이 행복할 땐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이 나라의 왕비가 되길 바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소. 요정이 마법 주문을 말하자 찬란하고 신비로운 빛이 공주의 마음에 들어갔단다. 그 후 공주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했어. 하지만 희한하게도 더 행복해하고 더 많이 웃었단다. 동그라미 하나로 부자가 된 공주. 옛날 한 나라에 발랄하고 지혜로운 공주가 있었단다. 공주는 고운 마음씨를 가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곤 했지. 뿐만 아니라 늘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죽고 말았어. 새로운 왕이 된 삼촌은 공주를 궁에서 내쫓았단다. 하지만 공주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어. 가진 돈으로 땅을 사기로 마음먹고 이웃 나라의 부자를 찾아갔지. 내기를 좋아하는 부자는 공주의 돈을 받고는 밧줄을 주면서 밧줄로 땅을 둘러 그만큼만 가지라는 거야. 공주는 생각에 잠겼어. 밧줄 하나로 가장 넓은 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로운 공주는 그 방법을 알아냈어. 같은 길이의 끈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 중 원의 넓이가 가장 넓다는 사실을. 공주는 밧줄 하나로 원을 만들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었단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 그렇다면 왜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을까? 그 이유는 둘레가 같은 정다각형에서는 변의 수가 많을수록 넓이가 넓어. 가만히 생각해보렴. 정다각형의 변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의 모양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다. 둥글둥글 살아라 라는 말은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 어우러져 사는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만약 마음의 넓이를 잰다면
동그란 마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거잖아. 사막의 어린 선인장.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 작은 선인장 하나가 솟아났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거센 모래바람을 뚫고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모습을 본 어린 선인장은 그만 실망하고 말았지. 길쭉하고 가시투성이인 자신의 몸이 볼품없어 보이지 뭐야. 이게 뭐람, 온통 뾰족뾰족한 가시투성이에 볼품없는 초록색 몸이라니. 내 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저녁이 되자 도마뱀 한 마리가 선인장 앞을 지나갔어. 선인장은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말했지. 저기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안 돼. 다시 해가 뜨기 전에 어서 먹이를 찾아야 해. 어린 선인장은 실망하고 말았어. 도마뱀이 날 싫어하는 건 아마 내가 못생겼기 때문일 거야. 선인장은 도마뱀이 자신과 친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자신이 못생겼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때 낙타가 다가와 킁킁킁 냄새를 맡더니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야. 어린 선인장은 가시를 꼿꼿이 세웠지. 에이, 가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 낙타는 터벅터벅 걸어갔어. 선인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난 뾰족한 가시가 자랑스러웠어. 히히히, 간지러워. 그때 어린 선인장의 몸에 예쁜 꽃이 피어났단다. 사막의 메마름을 환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꽃이었어. 선인장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지. 마침 선인장의 주위로 어린 선인장들이 도단하고 있었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거센 모래바람을 뚫고 말이야. 이제 다 자란 선인장은 갓 태어난 어린 선인장들에게 말했지. 사막에서도 꿋꿋하게 태어난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야. 아가야, 사막에 사는 특이하게 생긴 식물이 선인장이란다. 선인장은 식물이지만 꽃도 잘 피우지 않고 잎도 없어서 조금 특이하게 생겼단다. 하지만 사막에 자라는 식물 중 가장 영리한 식물이라고 해. 오랫동안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길쭉하고 통통한 몸에 물을 가득 간직하고 있어서 쉽게 죽지 않지. 또 뾰족뾰족한 가시는 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지만 잎에서 물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도 해. 그러고 보면 예쁘다거나 못생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구나. 사막의 더위를 뚫고 태어난 선인장은 그 자체로 대단한 존재인 거야.
개구리 왕자. 어느 화창한 날, 공주가 연못가에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통통통 신나게 놀던 공주는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지. 공주는 황금공을 무척 아꼈단다. 그런데 연못에 빠진 황금공을 꺼낼 방법이 없었어. 누가 저 공 좀 꺼내줘요. 공주의 우는 소리에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다가왔어. 제가 연못 속에 들어가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늘 공주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개굴개굴. 좋아. 그러니 어서 저 황금공이나 가져다 주렴.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에게 대답했어. 개구리는 바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 황금공을 가지고 나왔지. 공주는 얼른 황금공을 집어들고는 손살같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날 저녁 공주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 개굴개굴 개굴개굴. 공주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개구리가 공주를 불렀어. 공주는 황금공을 찾기 위해 한 개구리와의 약속을 왕에게 말했어. 저렇게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와 어떻게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요? 공주야,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단다. 공주는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왕은 공주의 옆에 개구리가 먹을 음식과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명령했지.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의 모습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전 그만 먹겠어요. 공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개구리도 폴짝폴짝 공주의 뒤를 따라갔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려던 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야. 볼록하고 하얀 배를 내밀고 말이야. 공주의 비명소리에 눈을 뜬 개구리는 공주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어. 공주님, 잘 자라는 인사를 뽀뽀로 좀 해주세요. 놀란 공주는 그만 개구리를 들어 벽으로 던지고 말았어.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 볼록 튀어나온 배, 미끈미끈한 등껍질, 징그러운 무늬의 못생긴 개구리는 상상할 수 없었어. 아주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이었거든. 저는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로 변했답니다. 당신과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덕분에 저주에서 풀린 거예요. 공주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 징그러운 개구리라고 무시했던 것이 떠올랐지. 공주는 왕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
당신이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인 줄만 알고 싫어했는걸요. 내 소중한 황금공을 찾아주었는데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요. 왕자는 솔직한 공주가 마음에 들었어. 괜찮아요, 공주님. 이제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저주에서 풀린 왕자는 공주에게 청혼을 했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을 찾은 남자.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 우산대와 우산살을 만들어 팔아 겨우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살았지. 열심히 일했지만 살림이 나아지지 않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남자는 늘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단다. 하루는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배나무의 굵은 가지가 가난한 사람의 집 지붕으로 쓰러졌지 뭐야. 아내는 하늘도 너무한다며 한탄을 했어. 배 한 개 열리지 않더니 결국 지붕으로 쓰러질 게 뭐람. 쓸모없는 저 배나무 치워버려요. 가난한 남자는 배나무 가지를 작업장으로 끌고 들어왔어. 가만히 나뭇가지를 만져보니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땔감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거야. 열매 한 개 맺지 못했으니 너도 참 한스럽겠구나. 내가 맛있는 배로 만들어주마. 가난한 남자는 우산살을 깎던 솜씨를 발휘해 배나무로 맛있게 보이는 배를 만들었지.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 흉내를 내며 아빠가 만들어준 배를 가지고 놀았어.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어. 만든 우산을 모두 팔아도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그 우산마저 우산살을 모아주는 고리가 망가진 거야. 급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은 손때 묻은 배 장난감에 구멍을 뚫어 우산살을 꿰어 보았어. 그런데 이제껏 쓰던 나무 고리보다 더 튼튼하고 편리한 거였어. 가난한 사람은 배나무로 만든 배를 끼운 우산을 시장에 내다 팔아보았어. 사람들은 모양도 재미있고 훨씬 튼튼한 이 우산을 좋아했지.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 열매 한 개 맺지 못했던 배나무는 마침내 모조리 배가 되어 버렸단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배나무가 준 행복을 나눴단다. 가난한 사람은 꼭 이런 말을 덧붙였대. 행복은 바늘 속에도 있는 법이에요. 나의 행복이 배나무 속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라고 말이야. 행복은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꼭 찾게 되는 것인 듯해. 장난감 뱃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이 동화의 주인공처럼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기도 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은 물론 행복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고 행복에 더 닿아 있다는 것을. 행복해지는 방법. 어느 마을에 늘 불평만 늘어놓는 남자가 살았어. 그 남자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아이들은 많은데 집은 가난하고 무엇 하나 행복한 게 없다고만 생각했지. 남자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며 괜히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아내와는 싸우기 일쑤였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무 불행해. 남자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데 자신만 불행한 듯 보였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랍비가 남자가 늘어놓는 불평을 듣게 되었지.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이 하나뿐인 집에 10명의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살아요. 이 좁아빠진 집에서 복닥복닥 사는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랍비는 조용히 대답했어. 혹시 집에 소가 있소?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소를 방에 들여 함께 생활하시오. 남자는 불평을 들어놓았지만 랍비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어. 소를 방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허겁지겁 랍비를 찾아가 불평을 늘어놓았지. 가만히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 혹시 양을 기르시오?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그렇다면 그 양도 방에서 재우시오. 랍비는 그 마을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랍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밤도 넘기지 못하고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했지. 랍비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아내와 10명의 아이들, 거기에 소와 양이 함께 살려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남자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원망하듯 랍비를 쳐다보았어. 랍비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 그렇다면 오늘은 돌아가서 소와 양을 내보내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다음날 남자는 밝아진 표정으로 랍비를 찾아왔단다. 랍비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와 양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좁던 방이 어찌나 넓고 아늑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네 마음속에서 시작한 것이오. 남자는 랍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 백조가 건넨 황금 깃털.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느 순간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지. 실눈을 뜨고서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순간 말이야. 사람들은 햇빛이 눈부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눈부실 때는 황금 깃털을 가진 백조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래. 황금 백조가 무얼 하는 거냐고? 백조는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황금 깃털을 하나씩 세상에 떨어뜨리는 거야. 황금 깃털은 바람을 타고 뱅글뱅글 돌며 아이들 머리 위로 사뿐히 날아내리지. 깃털 하나가 배 갑판에 서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 아이는 황금 깃털로 펜을 만들었어. 그 아이는 배에 실리는 짐을 감독하는 어떤 사람의 조수였단다. 황금 깃털로 만든 펜을 가진 아이는 아무리 복잡한 일도 실수 없이 척척 잘 처리했지. 그리고 자라서 유능한 무역 상인이 되었단다. 또 다른 아이는 깃털을 받자 들판으로 달려나갔어. 온갖 꼭들을 꺾어 세상의 색깔을 만들고 그 색깔로 그림을 그렸어. 아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 백조가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황금 깃털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세상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 한 아이의 머리 위에 앉은 깃털은 고리가 되었어. 아이는 고리를 손가락에 끼웠지. 손가락에 끼인 고리를 보자 아이는 무언가 만들고 싶었어. 차륵한 덩이를 구해다가 하루 종일 주물거렸지.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그러자 소년의 손에서 놀랄만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어.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단다. 양을 보던 양치기 소년한테로 사뿐히 내려앉은 깃털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단다. 소년은 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어. 책을 읽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지. 양을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책을 통해서 말이야. 소년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단다. 정말 황금 백조가 있다면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재능의 깃털을 떨어뜨려 줄까? 또 다른 아이는 작고 허약했어. 이 아이 머리 위로도 황금 깃털이 내려앉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재능이 없어 보였지. 사람들은 그 아이의 빛나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썼지.
사람들은 그 시를 이해하지 못했어.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을 빛나게 하며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황금 깃털이 되었단다. 황금백조는 초라한 옷을 입은 어부의 아이 머리 위로 깃털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어. 그 아이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듯해 보였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도 않았지. 글을 잘 쓰거나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사람들은 별다른 재능이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능이 있었단다. 동네 아이들은 어부의 집에 늘 몰려들었지. 초라한 어부의 집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늘 행복했어. 생각해보면 재능이 꼭 유명해지거나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건 세상에 하나뿐인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게 무엇이든 우리 아기가 자라서 행복한 것이면 된단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 아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면 된단다. 돈보다 귀한 것. 옛날 가난하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농부가 살았어.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가끔은 배를 골아야 했고 집신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다녀야 했어. 하지만 농부의 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일을 마친 동네 사람들이 자주 농부네로 모여들어 함께 웃고 먹을 것을 나누었거든.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사람들만 만나면 허허허 웃기만 하신담. 아들은 가난한 아버지가 싫었어. 아들은 가난하면서도 이웃들과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일을 도와주는 아버지가 싫었지. 농부의 아들이 자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번 돈을 세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어. 낮에는 일을 하느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밤에는 돈을 세느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지. 농부의 집에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아들과 함께 자란 친구들도 1명, 2명 그의 집에 발길을 끊었어. 사람이 뭐가 중요하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큰 부자가 된 아들은 이제 도둑이 될까봐 산책도 갈 수가 없었어. 하루 종일 방에 앉아 돈을 지키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 방 안 가득 돈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외로운 거야. 번쩍번쩍 금덩이를 깔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지 않는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아들은 이상했지. 그때 가난했던 아버지가 떠올랐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늘 허허허 웃으며
행복해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야. 아버지는 가난했는데도 뭐가 그리 행복했던 걸까? 아들은 깔고 앉았던 돈방 속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어. 그러곤 잠시 생각에 잠겼지. 아들은 다음날 동네 잔치를 열었어. 마당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 아들의 마당에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아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 그리고 어느새 아들도 웃고 있었단다. 마치 아버지처럼 말이야. 아가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 속에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말했지. 엄마는 우리 아기가 그 행복을 찾기를 기도한단다.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고 그렇게 등 비비고 기대어 있는 삶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도록 기도한단다. 동물도 수를 알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을 다스리는 성주가 살았어. 하루는 성주가 사는 성의 탑 처마 밑에 까마귀가 둥지를 들기 시작한 거야. 성주는 그 까마귀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겠어. 시도 때도 없이 깍깍 울어대기도 하고 심지어 성주의 머리에 똥을 두기도 했거든. 저 까마귀 녀석을 당장 없애야겠군. 그런데 까마귀가 어찌나 영리한지 사람이 탑 안으로 들어가 잡으려 하면 성의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로 재빨리 도망쳤다가 사람이 탑 안에서 나오면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 거야. 성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 성주는 3명의 하인을 불렀어. 세 하인은 함께 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2 사람이 나온 후 한 사람이 탑 안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돌아오면 잡도록 했지. 그런데 까마귀는 3번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둥지로 돌아오는 거야. 화가 난 성주는 이번에는 4명이 탑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어. 그런 후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3명이 나오고 1명이 탑 안에 숨어 있도록 했지. 그런데 까마귀는 4번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 일이 이쯤 되자 성주는 꼭 까마귀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5 사람을 탑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지. 탑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4 사람이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대로 탑에서 나왔어. 그러자 까마귀가 둥지로 돌아왔단다. 결국 까마귀는 탑에 남아있던 5번째 사람에게 잡히고 말았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까마귀는 1에서 4까지 사람의 수를 구별할 줄 아는 셈이 돼. 하지만 이건 이야기에 불과하단다. 많은 심리학과 교수들도 동물들이
수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얼마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동물들의 수 능력을 알아냈단다. 과연 동물들은 수를 얼마까지 알 수 있을까? 실험 결과 비둘기, 닭, 앵무새 같은 조류는 1과 2, 3과 1, 이 정도의 구별이 가능하대. 또 개나 말, 쥐 같은 동물들은 1에서 3까지의 수를 구별하고 반응했다고 해. 동물들도 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 미래에서 온 맞춤아이. 아주 먼 미래에서 온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야. 그 아이를 만난 건 별들이 총총하게 들어찬 어느 날 밤이었지. 아이가 살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구나. 어떻게 생긴 아이를 원하시나요?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로 할까요?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에 재능을 보이고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시나요? 박사가 물어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아이를 갖게 해준대. 아이를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정해놓은 요소대로 유전자를 조합해 맞춤형 아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넌 어떤 아이로 태어났니?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난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지적인 외모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어. 성격은 날카롭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도록 정해졌지.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해야 하니까. 부모님은 이런 성격이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명석한 두뇌는 물론 모든 학습 능력은 최고로 맞춰졌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쓸데없는 고민이나 방황은 없어야 했지. 아이는 담담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내 삶이 마음에 들었니? 나는 다시 물었어. 나는 이미 부모가 정해준 길을 잘 따르는 아이로 맞춰져 있는 걸. 엄마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진 거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찾아보고 꿈꾸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말이야. 그러니 그다지 흥미롭지도 그다지 행복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지? 이곳에 온 건 말이야.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했어. 그리고 친구도 만났어. 물론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 실수투성이었지만 그것조차 즐거웠어.
실수조차 즐거웠어? 응,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며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 처음엔 이 길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응원해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을 지었단다. 눈빛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지. 한눈에 봐도 정말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러곤 덧붙여 말했단다. 삶이란 가능성이 열려있는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되었어.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과 하게 될 많은 경험들에 대해 말이야. 그때 너도 내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선택한 행복한 길에 대해서 말이야.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는 별빛이 빛나는 밤거리로 뚜벅뚜벅 걸어갔단다. 난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아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했어. 아가야, 생각해보니 엄마도 가끔 우리 아기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가졌던 적이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겠고, 무엇을 잘했으면 좋겠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으로 그칠게. 엄마가 생각한 그대로 내가 살기를 강요하지 않을게. 누구처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내 삶을 살도록 지지할게.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말이야. 위대한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 옛날 하늘의 왕에게는 3명의 공주가 있었대. 그중 막내 공주는 세상에 온갖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단다. 공주는 세상에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생길 때마다 그 모양을 보고 향기를 맡고 쓰임을 본 후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줬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주는 이름 짓는 일이 시시해졌어. 아무 이름이나 지으면 어떻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고는 놀러다니기 바빴단다. 하늘의 왕은 공주를 불러 호통을 쳤어.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는 법. 어찌 너는 그 중요한 사명을 모른단 말이냐? 하지만 공주는 달라지지 않았어. 결국 공주는 하늘에서 쫓겨나 벌을 받게 되었지. 세상에 내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그 두 이름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하늘의 공주로 살지 못할 것이다. 공주는 세상에 내려가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아다녔단다. 발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말이야. 세상에는 공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어떤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 또 어떤 이름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헷갈리기만 했지. 끝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던 공주는 지친 몸을 뉘었어. 그때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살살 간지럽혔지. 이 꽃은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녔어.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 피어난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꽃을 가꾸는 정원사가 공주에게 다가오자 공주는 벌떡 일어나서 정원사에게 물었지.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이 꽃은 프리지어예요. 정원사는 공주가 물어보는 대로 정원에 피어있는 꽃의 이름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의 온갖 꽃향기가 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단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찾아 드릴게요. 정원사와 공주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단다. 비록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온갖 꽃들이 날리며 춤을 추는 듯했고 온갖 향기가 이들의 행복을 이곳저곳으로 전해주었지.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공주와 정원사 사이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단다. 그때까지도 공주는 가장 위대한 이름과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을 찾지 못했어. 어느새 쑥쑥 자라 말똥말똥 눈을 반짝이던 아기가 옹알옹알 입을 움직이더니 작은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야. 그때 공주의 가슴에는 벅찬 환호와 설렘이 피어올랐단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가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과 사랑스러운 이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 바로 엄마와 아기였던 거야. 하늘왕이 내어준 숙제를 풀었으니 이제 공주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지. 하지만 공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왕의 딸로 돌아가지 않았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슴 벅찬 엄마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엄마가 된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단다. 인형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귀하디 귀한 공주가 태어났어. 임금은 공주가 얼마나 귀한지 다를까 다칠까 항상 절절매곤 했지. 드디어 공주의 첫 번째 생일날 임금은 요정들을 초대했어. 요정들이여, 우리 공주에게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화남과 같은 나쁜 감정은 오지 못하도록 마법의 주문을 선물로 주시오.
요정들은 나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마법을 공주에게 걸어 선물로 주었단다.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감정만 느끼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야. 엄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아기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면서 살았으면 하고 바란단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복할까? 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뒤집기를 하고 엉금엉금 걷더니 어느 날 아장아장 걸어 임금에게 행복을 주었지. 그런데 아무리 자라도 공주에겐 표정이 없었단다. 그뿐만이 아니었어. 공주를 낳아준 왕비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공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미소 짓지 않았고, 하녀들이 신나게 놀아줘도 웃지 않았어.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멋진 공연을 보면서도 공주는 늘 무표정이었지. 나라에는 공주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어. 사람들은 공주를 인형공주라고 불렀단다. 임금은 깊은 걱정에 빠졌어. 드디어 공주가 자라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 공주를 보기 위해 이웃나라 왕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지. 임금은 이 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요정들을 초대했어. 공주의 생일에 초대받은 요정들에게 임금은 표정이 없는 공주에 대한 걱정을 말했단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공주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나의 소원은 공주가 환하게 웃는 거요. 그러자 요정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요정이 말했어. 임금님,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모르는 공주가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슬픔과 외로움을 안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아는 것이지요. 이제서야 임금은 깨달았어. 공주의 첫 번째 생일날 공주에게 건 주문이 공주의 모든 감정을 가둬둔 거라는 걸. 그날 임금은 요정에게 부탁했지. 나는 공주가 백성들이 아플 땐 같이 아파하고 백성들이 행복할 땐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이 나라의 왕비가 되길 바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소. 요정이 마법 주문을 말하자 찬란하고 신비로운 빛이 공주의 마음에 들어갔단다. 그 후 공주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했어. 하지만 희한하게도 더 행복해하고 더 많이 웃었단다. 동그라미 하나로 부자가 된 공주. 옛날 한 나라에 발랄하고 지혜로운 공주가 있었단다. 공주는 고운 마음씨를 가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곤 했지. 뿐만 아니라 늘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죽고 말았어. 새로운 왕이 된 삼촌은 공주를 궁에서 내쫓았단다. 하지만 공주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어. 가진 돈으로 땅을 사기로 마음먹고 이웃 나라의 부자를 찾아갔지. 내기를 좋아하는 부자는 공주의 돈을 받고는 밧줄을 주면서 밧줄로 땅을 둘러 그만큼만 가지라는 거야. 공주는 생각에 잠겼어. 밧줄 하나로 가장 넓은 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로운 공주는 그 방법을 알아냈어. 같은 길이의 끈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 중 원의 넓이가 가장 넓다는 사실을. 공주는 밧줄 하나로 원을 만들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었단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 그렇다면 왜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을까? 그 이유는 둘레가 같은 정다각형에서는 변의 수가 많을수록 넓이가 넓어. 가만히 생각해 보렴. 정다각형의 변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의 모양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다. 둥글둥글 살아라 라는 말은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 어우러져 사는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만약 마음의 넓이를 잰다면 동그란 마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거잖아. 사막의 어린 선인장.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 작은 선인장 하나가 솟아났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거센 모래바람을 뚫고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모습을 본 어린 선인장은 그만 실망하고 말았지. 길쭉하고 가시투성이인 자신의 몸이 볼품없어 보이지 뭐야. 이게 뭐람, 온통 뾰족뾰족한 가시투성이에 볼품없는 초록색 몸이라니. 내 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저녁이 되자 도마뱀 한 마리가 선인장 앞을 지나갔어. 선인장은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말했지. 저기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안 돼. 다시 해가 뜨기 전에 어서 먹이를 찾아야 해. 어린 선인장은 실망하고 말았어. 도마뱀이 날 싫어하는 건 아마 내가 못생겼기 때문일 거야. 선인장은 도마뱀이 자신과 친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자신이 못생겼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때 낙타가 다가와 킁킁킁 냄새를 맡더니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야. 어린 선인장은 가시를 꼿꼿이 세웠지. 에이, 가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 낙타는 터벅터벅 걸어갔어. 선인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난 뾰족한 가시가 자랑스러웠어. 히히히, 간지러워. 그때 어린 선인장의 몸에 예쁜 꽃이 피어났단다. 사막의 메마름을 환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꽃이었어. 선인장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지. 마침 선인장의 주위로 어린 선인장들이 돋아나고 있었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거센 모래 바람을 뚫고 말이야. 이제 다 자란 선인장은 갓 태어난 어린 선인장들에게 말했지. 사막에서도 꿋꿋하게 태어난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야. 아가야, 사막에 사는 특이하게 생긴 식물이 선인장이란다. 선인장은 식물이지만 꽃도 잘 피우지 않고 잎도 없어서 조금 특이하게 생겼단다. 하지만 사막에 자라는 식물 중 가장 영리한 식물이라고 해. 오랫동안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길쭉하고 통통한 몸에 물을 가득 간직하고 있어서 쉽게 죽지 않지. 또 뾰족뾰족한 가시는 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지만 잎에서 물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도 해. 그러고 보면 예쁘다거나 못생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구나. 사막의 더위를 뚫고 태어난 선인장은 그 자체로 대단한 존재인 거야. 개구리 왕자. 어느 화창한 날, 공주가 연못가에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통통통 신나게 놀던 공주는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지. 공주는 황금공을 무척 아꼈단다. 그런데 연못에 빠진 황금공을 꺼낼 방법이 없었어. 누가 저 공 좀 꺼내줘요. 공주의 우는 소리에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다가왔어. 제가 연못 속에 들어가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늘 공주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개굴개굴. 좋아. 그러니 어서 저 황금공이나 가져다 주렴.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에게 대답했어. 개구리는 바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 황금공을 가지고 나왔지. 공주는 얼른 황금공을 집어들고는 손살같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날 저녁 공주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 개굴개굴 개굴개굴. 공주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개구리가 공주를 불렀어. 공주는 황금공을 찾기 위해 한 개구리와의 약속을 왕에게 말했어. 저렇게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와 어떻게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요? 공주야,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단다.
공주는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왕은 공주의 옆에 개구리가 먹을 음식과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명령했지.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의 모습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전 그만 먹겠어요. 공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개구리도 폴짝폴짝 공주의 뒤를 따라갔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려던 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야. 볼록하고 하얀 배를 내밀고 말이야. 공주의 비명소리에 눈을 뜬 개구리는 공주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어. 공주님, 잘 자라는 인사를 뽀뽀로 좀 해주세요. 놀란 공주는 그만 개구리를 들어 벽으로 던지고 말았어.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 볼록 튀어나온 배, 미끈미끈한 등껍질, 징그러운 무늬의 못생긴 개구리는 상상할 수 없었어. 아주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이었거든. 저는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로 변했답니다. 당신과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덕분에 저주에서 풀린 거예요. 공주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 징그러운 개구리라고 무시했던 것이 떠올랐지. 공주는 왕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 당신이 징그럽고 못생긴 개구리인 줄만 알고 싫어했는걸요. 내 소중한 황금공을 찾아주었는데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요. 왕자는 솔직한 공주가 마음에 들었어. 괜찮아요, 공주님. 이제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저주에서 풀린 왕자는 공주에게 청혼을 했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을 찾은 남자.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 우산대와 우산살을 만들어 팔아 겨우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살았지. 열심히 일했지만 살림이 나아지지 않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남자는 늘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단다. 하루는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배나무에 굵은 가지가 가난한 사람의 집 지붕으로 쓰러졌지 뭐야. 아내는 하늘도 너무한다며 한탄을 했어. 배 한 개 열리지 않더니 결국 지붕으로 쓰러질 게 뭐람. 쓸모없는 저 배나무 치워버려요. 가난한 남자는 배나무 가지를 작업장으로 끌고 들어왔어. 가만히 나뭇가지를 만져보니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땔감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거야. 열매 한 개 맺지 못했으니 너도 참 한스럽겠구나. 내가 맛있는 배로 만들어주마.
가난한 남자는 우산살을 깎던 솜씨를 발휘해 배나무로 맛있게 보이는 배를 만들었지.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 흉내를 내며 아빠가 만들어준 배를 가지고 놀았어.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어. 만든 우산을 모두 팔아도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그 우산마저 우산살을 모아주는 고리가 망가진 거야. 급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은 손때 묻은 배 장난감에 구멍을 뚫어 우산살을 꿰어 보았어. 그런데 이제껏 쓰던 나무 고리보다 더 튼튼하고 편리한 거였어. 가난한 사람은 배나무로 만든 배를 끼운 우산을 시장에 내다 팔아보았어. 사람들은 모양도 재미있고 훨씬 튼튼한 이 우산을 좋아했지.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 열매 한 개 맺지 못했던 배나무는 마침내 모조리 배가 되어 버렸단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배나무가 준 행복을 나눴단다. 가난한 사람은 꼭 이런 말을 덧붙였대. 행복은 바늘 속에도 있는 법이에요. 나의 행복이 배나무 속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라고 말이야. 행복은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꼭 찾게 되는 것인 듯해. 장난감 뱃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이 동화의 주인공처럼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기도 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삶이 넉넉해지는 것은 물론 행복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고 행복에 더 닿아 있다는 것을. 행복해지는 방법. 어느 마을에 늘 불평만 늘어놓는 남자가 살았어. 그 남자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아이들은 많은데 집은 가난하고 무엇 하나 행복한 게 없다고만 생각했지. 남자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며 괜히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아내와는 싸우기 일쑤였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나는 너무 불행해. 남자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데 자신만 불행한 듯 보였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랍비가 남자가 늘어놓는 불평을 듣게 되었지.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이 하나뿐인 집에 10명의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살아요. 이 좁아빠진 집에서 복닥복닥 사는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랍비는 조용히 대답했어. 혹시
집에 소가 있소.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소를 방에 들여 함께 생활하시오. 남자는 불평을 들어 놓았지만 랍비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어. 소를 방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허겁지겁 랍비를 찾아가 불평을 들어놓았지. 가만히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 혹시 양을 기르시오?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그렇다면 그 양도 방에서 재우시오. 랍비는 그 마을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랍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밤도 넘기지 못하고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했지. 랍비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아내와 10명의 아이들, 거기에 소와 양이 함께 살려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남자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원망하듯 랍비를 쳐다보았어. 랍비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 그렇다면 오늘은 돌아가서 소와 양을 내보내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다음날 남자는 밝아진 표정으로 랍비를 찾아왔단다. 랍비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와 양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좁던 방이 어찌나 넓고 아늑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네 마음속에서 시작한 것이오. 남자는 랍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 백조가 건넨 황금 깃털.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느 순간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지. 실눈을 뜨고서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순간 말이야. 사람들은 햇빛이 눈부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눈부실 때는 황금 깃털을 가진 백조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래. 황금 백조가 무얼 하는 거냐고? 백조는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황금 깃털을 하나씩 세상에 떨어뜨리는 거야. 황금 깃털은 바람을 타고 뱅글뱅글 돌며 아이들 머리 위로 사뿐히 날아내리지. 깃털 하나가 배 갑판에 서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 아이는 황금 깃털로 펜을 만들었어. 그 아이는 배에 실리는 짐을 감독하는 어떤 사람의 조수였단다. 황금 깃털로 만든 펜을 가진 아이는 아무리 복잡한 일도 실수 없이 척척 잘 처리했지. 그리고 자라서 유능한 무역 상인이 되었단다. 또 다른 아이는 깃털을 받자 들판으로 달려나갔어. 온갖 꼭들을 꺾어 세상의 색깔을 만들고 그 색깔로 그림을 그렸어. 아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 백조가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황금 깃털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세상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 한 아이의 머리 위에 앉은 깃털은 고리가 되었어. 아이는 고리를 손가락에 끼웠지. 손가락에 끼인 고리를 보자 아이는 무언가 만들고 싶었어. 차륵한 덩이를 구해다가 하루 종일 주물거렸지.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그러자 소년의 손에서 놀랄만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어.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단다. 양을 보던 양측의 소년한테로 사뿐히 내려앉은 깃털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단다. 소년은 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어. 책을 읽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지. 양을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책을 통해서 말이야. 소년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단다. 정말 황금 백조가 있다면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재능의 깃털을 떨어뜨려 줄까? 또 다른 아이는 작고 허약했어. 이 아이 머리 위로도 황금 깃털이 내려앉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재능이 없어 보였지. 사람들은 그 아이의 빛나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썼지. 사람들은 그 시를 이해하지 못했어.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을 빛나게 하며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황금 깃털이 되었단다. 황금 백조는 초라한 옷을 입은 어부의 아이 머리 위로 깃털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어. 그 아이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듯해 보였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도 않았지. 글을 잘 쓰거나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사람들은 별다른 재능이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능이 있었단다. 동네 아이들은 어부의 집에 늘 몰려들었지. 초라한 어부의 집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늘 행복했어. 생각해보면 재능이 꼭 유명해지거나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건 세상에 하나뿐인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게 무엇이든 우리 아기가 자라서 행복한 것이면 된단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 아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면 된단다. 돈보다 귀한 것. 옛날 가난하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농부가 살았어.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가끔은 배를 골아야 했고 집신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다녀야 했어. 하지만 농부의 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일을 마친 동네 사람들이
자주 농부네로 모여들어 함께 웃고 먹을 것을 나누었거든.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사람들만 만나면 허허허 웃기만 하신담. 아들은 가난한 아버지가 싫었어. 아들은 가난하면서도 이웃들과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일을 도와주는 아버지가 싫었지. 농부의 아들이 자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번 돈을 세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어. 낮에는 일을 하느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밤에는 돈을 세느라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지. 농부의 집에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아들과 함께 자란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그의 집에 발길을 끊었어. 사람이 뭐가 중요하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큰 부자가 된 아들은 이제 도둑이 될까봐 산책도 갈 수가 없었어. 하루 종일 방에 앉아 돈을 지키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 방 안 가득 돈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외로운 거야. 번쩍번쩍 금덩이를 깔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지 않는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아들은 이상했지. 그때 가난했던 아버지가 떠올랐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늘 허허허 웃으며 행복해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야. 아버지는 가난했는데도 뭐가 그리 행복했던 걸까? 아들은 깔고 앉았던 돈방 속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어. 그러곤 잠시 생각에 잠겼지. 아들은 다음날 동네 잔치를 열었어. 마당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오르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 아들의 마당에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아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 그리고 어느새 아들도 웃고 있었단다. 마치 아버지처럼 말이야. 아가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 속에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말했지. 엄마는 우리 아기가 그 행복을 찾기를 기도한단다.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고 그렇게 등 비비고 기대어 있는 삶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도록 기도한단다. 동물도 수를 알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을 다스리는 성주가 살았어. 하루는 성주가 사는 성의 탑 처마 밑에 까마귀가 둥지를 들기 시작한 거야. 성주는 그 까마귀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겠어. 시도 때도 없이 깍깍 울어대기도 하고 심지어 성주의 머리에 똥을 두기도 했거든. 저 까마귀 녀석을 당장 없애야겠군. 그런데 까마귀가 어찌나 영리한지
사람이 탑 안으로 들어가 잡으려 하면 성의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로 재빨리 도망쳤다가 사람이 탑 안에서 나오면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 거야. 성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 성주는 3명의 하인을 불렀어. 3 하인은 함께 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2 사람이 나온 후 한 사람이 탑 안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돌아오면 잡도록 했지. 그런데 까마귀는 3번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둥지로 돌아오는 거야. 화가 난 성주는 이번에는 4명이 탑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어. 그런 후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3명이 나오고 1명이 탑 안에 숨어 있도록 했지. 그런데 까마귀는 4번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 일이 이쯤 되자 성주는 꼭 까마귀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5 사람을 탑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지. 탑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4 사람이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대로 탑에서 나왔어. 그러자 까마귀가 둥지로 돌아왔단다. 결국 까마귀는 탑에 남아있던 5번째 사람에게 잡히고 말았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까마귀는 1에서 4까지 사람의 수를 구별할 줄 아는 셈이 돼. 하지만 이건 이야기에 불과하단다. 많은 심리학과 교수들도 동물들이 수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얼마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동물들의 수 능력을 알아냈단다. 과연 동물들은 수를 얼마까지 알 수 있을까? 실험 결과 비둘기, 닭, 앵무새 같은 조류는 1과 2, 3과 1, 이 정도의 구별이 가능하대. 또 개나 말, 쥐 같은 동물들은 1에서 3까지의 수를 구별하고 반응했다고 해. 동물들도 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 미래에서 온 맞춤아이. 아주 먼 미래에서 온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야. 그 아이를 만난 건 별들이 총총하게 들어찬 어느 날 밤이었지. 아이가 살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구나. 어떻게 생긴 아이를 원하시나요?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로 할까요?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에 재능을 보이고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시나요? 박사가 물어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아이를 갖게 해준대. 아이를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정해놓은 요소대로 유전자를 조합해 맞춤형 아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넌 어떤 아이로 태어났니?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난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지적인 외모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어. 성격은 날카롭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도록 정해졌지.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해야 하니까. 부모님은 이런 성격이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명석한 두뇌는 물론 모든 학습 능력은 최고로 맞춰졌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쓸데없는 고민이나 방황은 없어야 했지. 아이는 담담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내 삶이 마음에 들었니? 나는 다시 물었어. 나는 이미 부모가 정해준 길을 잘 따르는 아이로 맞춰져 있는 걸. 엄마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진 거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찾아보고 꿈꾸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말이야. 그러니 그다지 흥미롭지도 그다지 행복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지? 이곳에 온 건 말이야.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했어. 그리고 친구도 만났어. 물론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 실수투성이었지만 그것조차 즐거웠어. 실수조차 즐거웠어? 응,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며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 처음엔 이 길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응원해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을 지었단다. 눈빛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지. 한눈에 봐도 정말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러곤 덧붙여 말했단다. 삶이란 가능성이 열려있는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되었어.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과 하게 될 많은 경험들에 대해 말이야. 그때 너도 내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선택한 행복한 길에 대해서 말이야. 아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는 별빛이 빛나는 밤거리로 뚜벅뚜벅 걸어갔단다. 난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아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했어. 아가야, 생각해보니 엄마도 가끔 우리 아기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가졌던 적이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겠고, 무엇을 잘했으면 좋겠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으로 그칠게. 엄마가 생각한 그대로 내가 살기를 강요하지 않을게.
누구처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내 삶을 살도록 지지할게.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말이야.